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시험 답안 작성을 위한 논증과 법적 논증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강의 중간중간에 하기로 하고 바로 강의안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의안은 PDF 파일로 별도로 이루리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제목을 보면 시험 답안 작성을 위한 논증과 법적 논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법을 공부할 때는 논증과 법적 논증의 개념을 잘 이해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은 단순한 학습 효과를 뛰어넘어 능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회인으로서의 덕목을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 속에는 시험 답안 작성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읽어보면 생각을 탄생시키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은 학문적인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 내용은 논증과 법적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에서는 논증을 다루고 제2장에서 법적 논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입 분야로서 문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학을 많이 좋아하실 텐데요. 문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언어를 통해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 문학 장르에는 소설, 수필, 시, 희곡 등이 있습니다. 아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가장 짧은 소설을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소설 제목은 법 앞에서라는 거고 작가는 프란츠 카프카라는 체코 태생의 독일 작가의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 앞에 문지기 한 사람이 서 있다. 시골 사람 하나가 와서 문지기에게 법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한다. 그러나 문지기는 지금은 입장할 수 없노라고 말한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생각해 보다가 그렇다면 나중에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느냐고 묻는다. 그럴 수는 있지만 하고 문지기가 말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돼요. 문은 언제나 그렇듯이 열려 있고 문지기가 옆으로 물러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려고 몸을 굽힌다. 문지기가 그것을 보고는 웃으면서 말한다. 그렇게 마음이 끌리거든 내 금지를 어기고라도 들어가도록 해보라고. 그렇지만 명심하시오. 내가 막강하다는 걸. 그런데 나로 말하면 최하급 문지기에 불과하거든. 방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문지기가 서 있는데 갈수록 막강해지지. 셋째 문지기만 되어도 나조차 쳐다보기도 어렵더라고. 그런 어려움을 그 시골 사람은 예기치 못했었다. 법이란 누구에게나 언제나 개방되어 있어야 마땅한 것이거늘 하고 생각하지만 지금 털 외투를 입은 문지기를 좀 더 찬찬히 그의 커다란 매부리코며 길고 성긴 시커먼 타타르인 같은 턱수염을 뜯어보자 차라리 입장 허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결심한다. 문지기가 그에게 등받이 없는 걸상 하나를 주고 문 곁에 앉아있게 한다. 여러 날 여러 해를 거기에 그는 앉아있는다. 들어가는 허락을 받으려고 그는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고 자주 부탁을 하여 문지기를 지치게 한다. 문지기는 이따금씩 간단한 신문을 하는데 고향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묻지만 그것은 높은 양반들이 의뢰 던지는 것 같은 관심 없는 질문들이고 끝에 가서는 언제나 다시금 아직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한다. 이번 여행을 위해 이것저것 많이 지니고 온 그 사람은 가진 것을 문지기를 매수하기 위하여 제 아무리 값진 것일지라도 모두 써버린다. 문지기는 주는 대로 다 받기는 하면서도 받아두기는 하지만
그건 다 당신이 뭔가 해볼 일을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받는 거요. 라고 말한다. 이 여러 해 동안 그 사람은 문지기를 거의 끊임없이 관찰한다. 그는 다른 문지기들은 잊어버리고 이 첫 번째 문지기가 법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장애라고 생각한다. 이 불행한 우연을 그는 처음 몇 년 동안은 큰 소리로 저주하다가 후에 나이 들어서는 그저 혼자서 속으로 투덜거린다. 그는 어린아이같이 되어 문지기를 여러 해를 두고 살펴보다 보니 외투 깃 속에 있는 벼룩까지도 알아보게 된 까닭에 벼룩에게까지 자기를 도와 문지기의 기분을 돌려달라고 청한다. 마침내 시력이 약해져 그는 자기와 주위가 정말로 어두워지는지 아니면 눈이 자기를 속이는 것인지 분간을 못한다. 그런데 이제 어둠 속에서 그는 분명하게 알아본다. 법의 문들로부터 끌 수 없게 비쳐나오는 사라지지 않는 한 줄기 찬란한 빛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때까지의 모든 경험이 그가 지금껏 문지기에게 던져보지 못한 하나의 물음으로 집약된다. 굳어가는 몸을 이제는 일으킬 수가 없어서 그가 문지기에게 눈짓을 한다. 문지기는 그에게로 깊이 몸을 숙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의 몸이 워낙 오그라들어 두 사람의 키 차이가 그에게 불리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 도대체 뭘 더 알고 싶은 거요? 하고 문지기가 묻는다. 당신 욕심이 많군. 모든 사람들이 법을 얻고자 노력할진데 하고 그 시골 사람이 말한다. 이 여러 해를 두고 나 말고는 아무도 들여보내달라는 사람이 없으니 어쩐 일이지요? 문지기는 이 사람이 임종에 임박해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리하여 그의 쓰러져가는 청각에 닿게끔 고함질러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다른 그 누구도 입장 허가를 받을 수 없었어. 이 입구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나는 이제 문을 닫고 가겠소. 네, 다소 길었지만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 한 편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봄밤이고 작가는 김수영이라는 분입니다. 김수영 시인은 각주이에 써놨습니다. 필요한 경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 봄이여.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들리고 기적 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오 인생이여.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절제여, 나의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다음으로 윤석철 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의 삶의 정도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생존을 위한 매의 노력과 우회 축적은 축적 후 발산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생존을 위한 매의 노력입니다. 매는 수 킬로미터 상공위를 날면서 지상의 사냥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매는 높은 하늘을 맴돌다가 지상에 있는 사냥감을 발견하면 그를 향해 직진하지 않고 먼저 수직에 가까운 방향으로 낙하한다.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는 동안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 속도를 높인 뒤 먹이를 향해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낚아채는 전략이 매의 사냥 지혜라고 한다.
원전에 보면, 원래 책에 보면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매가 사냥감을 발견하게 되면 사냥감을 향해서 이렇게 직진하지 않고 수직으로 낙하했다가 가속도를 붙여서 낚아챈다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이 중력 가속도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회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회 축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적 후 발산의 지혜는 인간 삶의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힘이 약한 트럭이 험악한 고개를 오르려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역시 원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험악한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는 트럭이 그려져 있습니다. 트럭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바퀴가 달려있고 이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A 위치에 있던 트럭이 그 자리에서 출발하여 고개를 오르기는 어렵다. 만약에 A 위치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출발해서 고개를 오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명한 운전자라면 뒤로 얼마 후 후진하여 B쯤 되는 거리에서, 오히려 뒤로 후진을 해서 B쯤 되는 거리에서 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속을 시작하여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축적한 뒤 그 힘을 통해서 이 언덕을 바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이야기가 뒤에도 나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폭 2m 정도의 개울을 만났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개울을 뛰어넘으려다가는 물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뒤로 10여 미터 후진하여 거기서부터 힘껏 달려와 빨라진 속도로 인하여 축적된 운동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개울을 뛰어넘으면 성공할 수 있다. 운동 에너지라는 이름의 수단 매체를 개입시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올림픽의 멀리뛰기 경기에서 우승자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컨대 칼 루이스는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100m, 200m, 멀리뛰기 등 올림픽 단거리 종목을 모두 휩쓸었는데, 속도가 크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운동 에너지를 수단 매체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멀리뛰기 거리를 최대화하려는 목적 함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재미와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이와 같은 문학적 글은 재미와 감동을 주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글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학적 글쓰기이고 하나는 비문학적 글쓰기입니다. 금방 읽어봤던 소설이나 수필, 시, 희곡 같은 문학적 글쓰기, 시곡 등은 문학적 글쓰기에 속합니다. 이에 비해서 논술, 보고서, 기획안, 칼럼, 프레젠테이션, 또 우리가 보는 시험 답안, 기타 여러가지 작성하게 되는 법문서 등은 비문학적 글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문학적 글쓰기에는 또한 객관적 글쓰기와 설득적 글쓰기가 있습니다. 객관적 글쓰기는 일정한 결론이 없이 사실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글쓰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의뢰인에 대해서 어떤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준다든지 상급 변호사에 대해서 검토서 보고서 등을 작성해 주면은 사실과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설득적 글쓰기는 글 쓰는 사람이 어떤 쟁점에 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정하고 독자를 납득시켜서 어떤 것을 하게 하거나 믿게 하는 글쓰기를 말합니다. 이런 비문학적 글쓰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즉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글쓰기입니다. 써야 하기 때문에 씁니다. 또 비문학적 글쓰기는 누구나 노력하면 잘 쓸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문학적 글쓰기는, 즉 시나 소설이나 수필 같은 것은 노력한다고 잘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 은교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은교에 등장하는 서지우라는 사람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소설이 잘 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글쓰기와 비문학적 글쓰기에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문학적 글쓰기는 노력한다고 노력한다고 누구나 다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또 비문학적 글쓰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률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법률가로 살아가는 동안 비문학적 글쓰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문학적 글쓰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문학적 글쓰기는 노력하면 누구나 잘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학적 글쓰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래 부분에 문학적 글쓰기와 비문학적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글을 써놨는데 강의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강의안을 통해서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글쓰기가 아닌 비문학적 글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로스쿨 교육 정상화 노력이 절실하다는 2011년도에 법률신문에 게재되었던 기사도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소설이나 시, 또 수필 등과 달리 비문학적 글쓰기에 대해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글이니까 이 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 글쓰기나 또는 설득적 글쓰기에 해당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역시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은 결국 시험 답안을 포함해서 법률가로서 쓰려고 하는 글은 비문학적 글쓰기입니다. 그렇죠? 이 비문학적 글쓰기에는 논증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표현하는 양식에는 묘사, 서사, 설명, 논증에 4가지가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묘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직접 목격하듯이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양식입니다.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인물의 변화를 이야기로 표현하는 양식입니다. 일기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겠지요. 설명이라는 건 어떤 대상이나 상황의 내용을 상세히 밝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양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논증이라는 것은 어떤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증거를 밝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논증은 결론과 전제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제 또는 이유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이라는 것은 전제를 근거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의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증이라는 것은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을, 즉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논증은 언제나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전제라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증, 특히 논증을 글로 풀어내는 기술은 전문가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법률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논증이 중요하다. 당신이 회사나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어 당신의 목표를 성공으로 이끌고 싶다면 말이다. 이와 같이 논증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논증에는 좋은 논증과 좋지 않은 논증, 논쟁이 아니라 논증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논증은 건전한 논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좋지 않은 논증은 잘못된 논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논증이냐? 좋은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4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약자를 따서 ARS 플러스 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것은 여기서 보듯이 조금 있다가 보듯이 acceptance라는 것입니다. acceptance. R이라는 것은 relevancy라고 하는 것입니다. relevance. S라고 하는 것은 sufficiency를 얘기합니다. 충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R이라는 것은 플러스 R에서 R이라는 것은 reputation을 말합니다. 무슨 개념인지는 잠깐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ARS 3가지는 4번째와 달리 ARS는 자기 논증이 적절하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고, reputation은 나중에 보는 것처럼 자기 논증에 대한 반론,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논증이 되려면 전제가 참이거나 또는 수용 가능해야 됩니다. 즉 acceptance라는 개념이죠. 다음 예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86만 명이 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보건전문대학원 지선아 교수팀이 1993년부터 100만 명 이상의 건강 관련 정보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연구팀은 1992년에서 95년 건강검진을 받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가족 117만 8,138명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까지 질병 발생 현황을 추적했다. 이어 흡연의 위험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2003년 한 해에만 흡연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4만 639명으로 나타났다. 또 1981년에서 2003년 흡연 관련 사망자는 총 61만 8,836명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이 데이터를 근거로 통계기법을 이용해 2001년부터 2020년 흡연 관련 사망자를 계산한 결과 무려 106만 7,499명이었다. 지금부터 2020년까지 86만 4,456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일보에 게재된 2005년 7월 5일자 글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제와 결론으로, 즉 논증의 형식으로 구성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전제는 첫째, 연구팀은 1992년부터 95년 건강검진을 받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가족 117만 8,138명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까지 질병 발생 현황을 추적하였다. 두 번째, 1981년
1981년부터 2003년까지 흡연 관련 사망자는 총 61만 8,863명으로 추정되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통계기법을 이용해 2001년부터 2020년 흡연 관련 사망자를 계산한 결과 106만 7,499명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따라서 지금부터 2020년까지 86만 4,456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위 논증의 전제가 참인지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전제는 일반적인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가 문제인데 1981년 2003부터 2003년까지 흡연 관련 사망자라는 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흡연 관련 사망자라는 부분이 너무나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흡연 관련 사망자인 것인지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 전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 부분이 수용 가능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논증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논증이 되려면, 좋은 논증이 되려면 이 전제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가 논증이 좋은 논증인지 건전한 논증인지 판단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논증에 제시된 이유가 참이거나 받아들일 만하다 하더라도 결론에 이르는 추론이 잘못되면 역시 좋지 않은 논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논증을 한번 보시죠. 여자의 두뇌는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작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따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머리가 나쁘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이 전제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신체가 여자의 신체보다 크니까 두뇌도 남자의 두뇌가 여자의 두뇌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전제로부터 결론에 이르는 추론이 잘못되었다면, 즉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은 두뇌의 크기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추론에 이르는 과정이 잘못됐다면 역시 좋지 않은 논증이 됩니다. 그래서 전제가 참이냐 수용할 만한 것이냐도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결론에 이르는 이 추론 과정도 역시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건전한 논증이 되려고 그러면 전제가 참이거나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관련성 조건입니다. 전제하고 결론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relevance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성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제의 참 거짓이 결론에 참 거짓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관련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남자 또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둘째, 나는 그 남자 또는 그 여자랑 있으면 재미있다. 세 번째, 그 또는 그녀는 지금은 가난하지만 능력이 있다. 네 번째, 그 또는 그녀는 착하다. 다섯 번째, 그 또는 그녀는 나만을 사랑한다. 여섯 번째, 그 또는 그녀는 잘생겼다 또는 예쁘다라는 전제 하에서 따라서 나는 그 또는 그녀와 결혼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전제가 참 또는 거짓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론에 참 거짓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조건을 보면 네 번째 전제를 보면 그 또는 그녀는 착하다는 것이 참 또는 거짓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또는 그녀하고 결혼한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관련성이 없는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어떤 전제의 참거짓이 결론의 참거짓에 영향을 주면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영향을 주지 않으면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면 관련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미약하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관련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전제의 충분성입니다. 영어로 sufficiency라고 하는 건데요. 전제는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논증 1과 논증 2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 1은 피해자 A에 대한 살인사건은 2019년 4월 2일 오후 7시에 일어났다. 갑은 그 시각에 애인과 데이트 중이었다. 그렇다면 갑은 범인이 아니다 라는 논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논증 1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제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논증 2에서 보는 것처럼 세 번째 전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 A에 대한 살인사건은 2019년 4월 2일 오후 7시에 일어났고 갑은 그 시각에 애인과 데이트 중이었지만 갑이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면 예컨대 교사범이라든지 또는 현장에 없는 공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을 공부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역시 범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는 충분하게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좋은 논증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입증의 정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간다면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즉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사사건에서 적용되는 입증의 정도는 형사사건에서보다는 덜 엄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안이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그럴 확률이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의 우월, 영어로는 preponderance of evidenc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민사사건에서는 51대 49의 심증만 형성이 돼도 이 51의 심증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유죄일 확률이 51, 무죄인 것 같다는 확률이 49라 그러면 절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정도 가지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제의 충분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논증이 건전한 논증, 좋은 논증이 되려면 그 전제가 참이거나 최소한 수용 가능할 만 해야 된다는 A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제가 결론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관련성, relevancy에 대해서 봤고요. 방금 전제가 충분해야 된다는 sufficiency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ARS의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reput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reputation은
그 전제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 또는 반론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논증은 잘못된 논증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해방 이후 이 땅의 교육은 모두 미 제국주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자는 바로 미 제국주의 교육이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이다. 이렇게 논증을 한다 그러면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1번의 논증을 내세우면서 2번에서 그 반박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론이 불가능한 논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읽어보면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논증은 반박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논증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 무결한 논증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탁석산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박정희는 위대한 대통령인가? 라는 아래 논증을 살펴보면서 반박 잠재우기, 반론 잠재우기, 레퓨테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증은 이렇습니다.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일으켜 가난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켰다. 둘째, 박정희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가의 자존심을 세웠다. 셋째, 박정희는 하면 된다는 정신을 심어주었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박정희는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두 번째와 같은 논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일으켜 가난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켰다. 박정희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가의 자존심을 세웠다. 박정희는 하면 된다는 정신을 심어주었다. 에 추가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탄압했다고 하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즉 예상되는 반박 또는 반론을 잠재우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번 논증 1보다는 논증 2가 더 좋은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RS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역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위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상되는 반박, 반론을 잠재우는 전제가 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론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쭉 하고서 반론에 대해서 무시해 버린다면 그것은 좋은 논증이라고 하기 어렵겠지요. 이런 밑에 나오는 글을 읽어보면 오류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반대론자가 할 말을 다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들이 당신이 받아들이기 쉬운 결론을 부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다. 훌륭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쟁점의 양면에 각각의 논거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서도 반대 신문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반대론자로 하여금 할 말을 다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재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논증의 조건이 되는 4가지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1강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논증 연습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의 글, 예를 들면 신문사설이나 칼럼, 또는 우리가 공부하는 판결문, 또는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서의 설명 등을 논증으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결론을 먼저 찾고 그 근거가 되는 이유, 즉 전제를 찾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설명과 설명이라고 해도 좋고요. 결론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즉 논증의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서가 보통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논증의 구조가 전혀 없이 많은 정보만 쭉 나열되어 있는 책들은 우리에게 논증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좋지 않은 교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요약서, 수험서를 먼저 보지 말고 가능하면 논증의 형태를 띠고 있는 책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우리 교과서가 논증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여러가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한편 다른 사람의 글을 논증으로 구성할 때에는 호의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비로운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런 자비로운 해석 내지는 호의적 해석이 필요하고요. 한편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숨은 전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전제를 보완해 줄 필요성이 있죠. 특히 이 호의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또는 왜곡해서 확대하는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요. 또한 허수아비 공격 또는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해서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허수아비 논증은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해서 본래 주장보다 약하게 만들어 놓고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한 다음에 그래서 틀렸다라고 반박하는 것을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또는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논증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고력입니다. 생각하는 힘이죠. 그래서 평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고 논쟁적인 책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글을 쓴 사람과 논증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저자가 어떤 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 근거를 댈 때 그런가 하고 살펴보는 것이 바로 논증을 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글쓰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글쓰기는 사고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발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고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글을 쓰고 틈나는 대로 고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1강에서 이야기하는 논증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법적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증 개념이 법 영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은 금방 얘기한 바와 같이 법적 논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논리학자와 윤리학자의 차이점을 얘기한 것인데요.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글부터 읽어보면, 갖가지 전제로부터 결론을 바르게 도출하는 것은 어떤 학문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실천학인 법학의 경우에서나 사변학인 법철학에서 논리의 근본 법칙을 알고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하게 될 법정은 핵심적인 근거 여부를 다투는 논증의 마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논증에서 법 영역에서의 논증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단 논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3단 논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 영역에서는 3단 논법이 전통적인 논증 방법입니다. 3단 논법은 조건명제 논증의 한 변화 형식으로 대전제와 소전제 그리고 이 둘 간의 포섭에 의한 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조건명제냐 하면 대전제와 소전제가 옳다면 결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 논법이 법 영역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논증 방법인데, 문제는 이 3단 논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대전제 안에 이미 그 결론이 내포되어 있어서 3단 논법이라는 건 논증이 아니라 단지 순환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와 같은 3단 논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1단 대전제, 2단 소전제, 3단 결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데는 약 8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2. 만일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면 내가 지금 보는 태양은 사실 약 8분 전의 태양이다. 그럼 결론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보는 태양은 사실 약 8분 전의 태양이다. 보면 특별히 새로운 지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반론을 3단 논법이 순환론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펴보면 이렇습니다. 3단 논법에서 논증의 결론이 전제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도 보면 내가 지금 보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이다 라는 것이 이 전제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보는 태양은 사실 약 8분 전의 태양이다 라는 주장, 결론이라는 것은 전제들로부터 도출되어 결론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그것이 옳고 그른지 정당성은 차치하고 그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논증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서는 전제들은 결코 결론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이 존재론적으로는 전제들 속에 이미 들어있었다 손 치더라도 인식론적으로 전제들 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새롭게 내가 지금 보는 태양은 사실 8분 전의 태양이구나 라는 인식을 새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3단 논법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인식론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전제들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3단 논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제로 삼고 있는 법률 해석 자체가 불명확하다. 또 소전제인 사실 확정이 불확실하다. 이런 이유로 3단 논법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또 3단 논법은 형식 논리에 기한 법률 만능주의, 나아가 법실증주의의 도구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은 3단 논법의 형식만 갖추면 다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법률 만능주의 또는 법실증주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 평가나 3단 논법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 아랫부분에 제가 쭉 기재를 해놨습니다. 몇 가지 문헌에서 3단 논법의 한계 내지는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특히 이 영미법 계통의 법률가들로부터 3단 논법이 3단 논법의 한계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을 소개해 놨습니다. 강의안을 보고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밖에 불완전성 정리라는 것도 있죠. 불완전성 정리라는 건 뭐냐면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한,
괴델의 논리적으로는 옳으면서 참도 거짓도 아닌 명제의 존재를 지적한 불완전성 정리도 3단 논법에 대한 유력한 반대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에 걸쳐 전개된 법현실주의는 재판은 법률적 3단 논법에 따라 중립적이고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회적 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혀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법 논증의 방법으로서 토픽이라는 것도 있고요. 문제 변증론이라고 보통 해석이 되고 있고요. 레토릭이라고 우리가 보통 수사학이라고 번역하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위와 같은 비판과 다른 견해가 있음에도 전통적인 3단 논법의 논리학은 법 논리학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3단 논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3단 논법이 유효한 점에 대해서는 역시 아랫부분에서 그 뒷받침하는 문헌들을 들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 예를 들면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 로크, 흉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멍청하거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해석기하학의 기초를 제시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뉴턴과 다른 방법으로 미분적분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라이프니츠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더 발전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흔히 3단 논법이라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3단 논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단 논법의 예를 들어보면 3단 논법이란 대전제와 소전제,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1단, 2단, 3단으로 이루어지는 추론의 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너무나 유명한 예들이 여기 있죠. 대전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대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소전제, 그래서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인데 3단 논법의 철학적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형식에 따라서 생각하면 대전제와 소전제라는 두 전제들이 옳을 경우 결론은 무조건 옳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을 틀림없이 알아내기 위한 판단의 형식 혹은 생각의 형식을 찾아낸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재판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모든 재판은 일정한 사실,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건사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범죄사실이죠. 이것을 확정해서 이 확정된 사실관계를 소전제로 삼고 여기에다가 대전제인 법령을 적용한 후 일정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3단 논법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법적 3단 논법에서 대전제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공부했던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형사법 영역에서 3단 논법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전제로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250조 제1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대전제는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법률 요건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와 같은 대전제를 공부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전제로서 갑이
을을 살해했다는 것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 소존재의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법률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크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소존재가 대전제에 포섭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갑은 살인죄를 저질렀으므로 어떠어떠한 형으로 처벌된다. 이것이 법적인 3단 논법들이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할 것들은, 대전제라는 것이, 이 법령이나 법리라는 것이 어딘가에 잘 정리되어 달달 외울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주입식 교육이나 암기식 교육, 그리고 그런 시험 출제에 주로 비판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로스쿨에 와서 하는 공부가 단지 달달 외울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로스쿨 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도, 교육 정상화라기보다도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들도 몇 가지 문헌의 예를 들어서 이곳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강의안을 통해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법 750조를 통해서 3단 논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역시 참고 문헌에서 다른 문헌에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하고 싶었던 얘기는 법 영역에서는 3단 논법이 여전히 유효한 논리 형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3단 논법이 실천적으로 응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아이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렉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아이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슈가 뭐냐는 거지요. 법논증을 하려면 이슈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적용할 룰을 찾고, 이를 관련 사실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법률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문자를 따서 I, R, A, C 해서 아이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룰이 아까 전제에서 3단 논법에 봤던 대전제에 해당할 수 있을 거고요. 이 A라는 것이 소존제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라는 것은 아까 3단 논법에서 봤죠. 그러니까 3단 논법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다만 첫째, 이슈가 뭔지라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 아이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적용할 룰을 찾는 데 있어서 저희는 판례를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판례를 룰로 삼을 때에는 대표성 있는 판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대표성 있는 판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문헌을 역시 여기다 적어 놓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쓰신 민법입문 2018년도 판에서 가져온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밖에 민법 공부를 위해서 이 민법 입문 책을 여러 번 읽어볼 것, 또는 민법 공부하시는 지금 하는 책들과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난 졸업생들 중에서도 민법 입문을 통해서 민법 공부,
나아가 법 공부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 졸업생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책을 추천했었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민법 입문 책도 한번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여러분에게 읽고 넘어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논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법논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법논증에서는 3단 논법과 아이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들이 그럼 우리 현실적인 문제로서 시험을 봐야 되는 우리에게도 과연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 수업 논증입니다.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시험 답안도 결국은 3단 논법, 특히 아이렉에 의해서 작성을 하라는 것이 이 강의의 요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끌어온 것이죠.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시험의 현실은 어떠한가? 시험 출제와 채점에 있어서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출제자가 나중에 이제 채점을 겸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출제자나 채점자가 수험생에 대한 시험을 보는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출제할 것이냐, 어떤 채점 기준을 가질 것이냐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 아이렉에서 얘기한다면은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쟁점을 정확하게 파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편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60분밖에 제가 시간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작성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 제약을 뒀던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어떠냐? 변호사 시험이 지금 현재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세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의 경우 역시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답안은 가능한 한 법논증의 형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학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답을 맞추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답이 도출되는 논증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논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법논증에 대해서 그것을 응용을 했는지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론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 결론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근거는 결국 전제니까요. 전제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논증의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 영역에서는 3단 논법이고 3단 논법에서 구체적으로는 아이렉의 형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형식에 구애받기보다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은 사실 시간이 충분하고 할 때 학술적 논문에 적합한 형식입니다. 그런 형식보다는 논증 형식, 특히 아이렉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논지를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목차를 구성한다면 답안이 훨씬 논리적으로 보여지겠죠. 예를 들면 쟁점의 정리라든지 이슈 부분을 그렇죠? 또는 문제 제기라든지 논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 논증의 아이렉의 형식을 띄면서 이슈 부분은 문제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근거를 들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답안지에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적 제약이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또는 배점을 알 수 있다면
주어진 배점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분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쓴다 그러면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분량에 맞게 꼭 필요한 것을 써나가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렉 방식으로 써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시험도 이렇지만 학교 시험의 경우에도 제 경우에는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형사소송법 기말 시험으로 출제했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선택형 문제도 냈었고 그에 이어서 사례형이라고 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례형 문제가 되는데요. 다음 사안을 읽고 아래 설문에 답하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의함 해놓고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공소사실로 이런 적용법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상황을 쓰면서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X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X를 현행범 체포가 아닌 긴급체포로 할 수 있었겠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5점이라고 해서요. 그렇다면은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국은 쟁점이 되는 것이죠. 쟁점은 설문에서 주어졌습니다. 이슈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근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긴급체포의 요건이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사건의 경우에는 어떠어떠하다 라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의 수도 많고 시간도 제약되어 있고 배점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분량에 관계없이 논리 흐름의 구조는 이와 같이 아이렉의 구조를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답안을 4개 정도 살펴보면서 어떤 답안으로 작성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답안 1은 형사소송법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는 긴급체포의 요건으로서 범죄의 중대성, 필요성, 긴급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 룰을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장기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이 범죄 중대성을 검토해 주는 거죠. 필요성 피고인 X는 당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긴급성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것과 다름없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성 또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 A를 쓰는 것이죠. 사안의 경우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X는 Y를 긴급 체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불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밖에 안 되는 답안이지만 시간이 짧고 배점이 작습니다만 이 답안의 구조는 나름대로 I는 문제에서 주어졌고 R을 써주고 그 다음에 A를 써주고 C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논리 구조를 갖춘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내용은 차치하고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답안 두 번째를 찾아보면 살펴보면 긴급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시간적 연결성, 도주 가능성, 사안의 급박함 등 그 사안에 있어서 구체적 요건들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따져 긴급성을 요하는 사실관계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 나름대로 이 답안도 R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안에서는 차량 단속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휘두르는 것이 영장 발부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과 급박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하고 A를 썼습니다. 이 답안의 문제점은 C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가 어디로 갔을까요? 결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은 보지 않더라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실제 답안 1이 실제 답안 2보다 좋아 보이는 논증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 답안 3을 보겠습니다. 긴급체포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나름대로 R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X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는 가능하다. C의 얘기가 바로 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폭행 및 직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지를 시간적 여건은 23시로서 주의가 어두워 상대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할 여지가 많으며 당시 도로상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이었으므로 도주를 위한 수단적 여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요것은 이 부분은 A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답안은 나름대로 지금 역시 내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R, C, A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I렉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I렉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R, C, A라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 이 룰 다음에 A 부분이 들어가서 적용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역시 실제 답안 3도 실제 답안 1에 비해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1의 답안이 역시 좋아 보입니다. 형식적인 측면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답안 4를 보면 긴급체포란 헌법과 형사정법에서 보장하는 사전영장주의에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대인적 강제처분에 속한다. 이 부분은 좀 내용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R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개념 설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으면 이런 개념 설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시간이 부족할 때는 개념 설명을 쓰는 부분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긴급체포 요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긴급체포 요건으로는 중대성, 필요성, 긴급성이 요구된다. 여기 R이죠. 네, R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양이 적고요. 사안을 살펴보면 X의 범죄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가능하여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범죄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체포 필요성도 인정되며 영장을 발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여 긴급성도 인정되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역시 A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 역시 C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위에서 봤던 실제 답안 1과 실제 답안 4가 가장 바람직한 답안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실제 답안 1과 실제 답안 4를 비교하면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 들어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용적인 측면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답안을 쓸 때는 이와 같이 I렉의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부분, 사실관계 및 그 포섭에 해당하는 부분,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답안지가. 그래서 항상 이제부터는 논증을 필요로 하는 답안이 나왔을 때 단순히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증을 필요로 하는 답안이 나왔을 때는 그 답안의 분량에 관계없이 그 답안의 구조가 이런 구조를 띄도록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띄어쓰기란 시간이 많으면 답안을 쓰면서 이 부분에서 띄어쓰기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목을 단다면 또 훨씬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짧은 시간이 주어진 시험에서는 제목을 단다거나 띄어쓰기를 한다기보다도 그 구조 자체가 띄어쓰기는 여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 자체가 논리의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실제 답안 1, 2, 3, 4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논증 강의, 법적 논증 강의를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답안 1, 2, 3, 4만 보더라도 채점자 입장에서는 1, 2, 3, 4 수험생의 수준을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감이 전혀 없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논증의 구조를 요하는 답안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논리 구조를 갖추도록 머릿속에 단단히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의 막바지 단계가 와 있는데요.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학적 글쓰기는 아무나 잘할 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 논증, 비문학적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듣고 읽고 말하기 쓰기를 할 때 비판적 사고를 하는 습관, 비판적 사고를 하는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논증이고요. 논증이 좋은지 아닌지는 아까 말했던 전제가 참이고 수용 가능한지, 전제가 결론과 관련성이 있는지, 전제가 결론을 내리는데 충분한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반박을 잠재울 수 있는지. 사실은 이 부분이 좋은 논증의 조건이지만 수업 논증에서는 이 반박 부분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답안에서도 보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박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만한 시간이나 분량이 되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부분까지도 반박 가능성까지도 얘기해 준다 그러면 정말 거의 완전한 100%에 가까운 훌륭한 답안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보통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고려가 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례형 또는 기록형이 출제됐을 때 그것을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함부로 사안을 추측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주어진 사례나 기록 속에 반드시 시험의 경우에는 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기록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기록 속에 답이 있다. 는 이론을 유답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판례 읽기와 실전 연습입니다. 판례 읽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필요한 경우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사람은 실전 연습입니다. 실전 연습을 하려면 기출문제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출문제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례 읽기에 관해서는 요약된 판례만 읽지 말고 기본 판례와 중요 판례를 우리가 지금 배웠던 논증의 방식으로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그 기본 판례나 중요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가 뭔지, 그 이슈를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동원이 됐는지, 그 근거가 이 사건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 결과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를 판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이하 4파트 이하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대법원 판결들을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제목만 설명을 하면 건전한 논증을 언급하고 있는 판결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제가 보기에 좋은 논증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을 여기다가 써봤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한번 판결을 쭉 읽으면서 논증의 조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판결들을 실어놨고, 또 세 번째 파트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논증 연습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실제 대법원 판결들이 논증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재미있는 판결들 역시 실어놨습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이렇게 굉장히 긴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사실
로스쿨에서 배우는 것의 상당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 거죠. 실무에 나가시거나 혼자서 공부할 때에는 이와 같은 판례를 읽고 요약해낼 수 있으면, 그 요약이라는 것은 결국 논증의 형식을 갖춰서 이해하고 요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법에서 크게 논점이 되고 있는 준강도 미수에 대해서, 준강도 미수에 대해서 쟁점과 그에 대한 논리 전개, 논증을 펴고 있는 판례를 크게 세 가지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요. 결론은 좋은 글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각자 답이 다를 수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글은 시험 답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쩔 수 없고요. 이번 시험 답안은 그럼 좋은 시험 답안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연습입니다. 연습.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실제 논증의 형식을 갖춰서 작성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시험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좋은 글은 태고에서 나온다는 말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태고보다는 연습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혼자 연습하기 어려우면 스터디를 작성해서 서로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교환해서 봐준다든지 매일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다든지 하면은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는 쉽게 이해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연습에는 항상 약간의 고통과 또는 상당한 고통과 노력이 고통이 따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요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논증의 형식으로 구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글쓰기에는 문학적 글쓰기와 비문학적 글쓰기 두 가지가 있다. 비문학적 글쓰기에는 논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수험 답안을 포함한 법의 영역에서의 논증으로는 3단 논법이 있다. 그리고 그 3단 논법의 실천적 응용으로서 아이렉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 답안은 아이렉의 형식을 갖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이번 강의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전제와 결론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 분들 고맙고요. 혹시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답안의 모범 답안을 기대했던 학생들에게는 미안하게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오늘 했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글쓰기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참고 문헌들을 작성해 봤는데, 혹시 흥미가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동영상을 통한 강의의 시작을 이 법적 논증으로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